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고강도 긴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 이 사이에서 바이오주가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아품과 한미사이언스가 14에서 15% 급락하면서 살벌한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항암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의 부정적인 평가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FDA에서 한미아품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물질 포지오티닙에 대한 그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기존 약물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FDA는 가속 승인을 받더라도 이 포지오티닙이 지금까지 승인된 폐암 치료제 가운데서 가장 덜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 미국 파트너사에 기술 수출한 것인데 그 스펙트럼이라는 기업 간밤에 37%까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아이큐어가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 유상증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규모 자체도 크고 납입가가 과도하게 낮아서 이 빚을 소액 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한가 마감된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 보여주면서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캐시카우가 없는 바이오주, 된설이 맞지 않게 잘 피해 가시고요. 또 임상철회나 신약 개발 차질에도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9월 FOMC D-Day 향후 전망과 우려는? C2 연구소의 이야기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FOMC 회의가 결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21일 현지 시간 21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반영을 합니다. 금리 발표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 연준이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오늘이 슈퍼 금리 데이예요. 그래서 네. 미국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국도 발표하고 스위스도 발표하고 일본도 발표를 합니다. 원래 영국은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서거를 하셔서 지금 미뤄진 건데 오늘 지금 새벽에 다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22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다음 캐나다도 자이언트 스텝을 했고 그다음에 그저껜가 스웨덴이 1% 울트라 스텝을 했어요. 이런 지금 선진국들이 전부 이제 엄청나게 근축을 하는 상황에서 연준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9월에 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봤는데 8월 CPI는 좀 하락을 했어요. 예상대로. 근데 예상외로 8월 코어 CPI가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하이꾼이 그동안 좀 빅 스텝 가능성을 봤는데 오늘 저 자이언트 스텝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울트라 스텝 확률이 지금 한때 36%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10%대 정도로 떨어졌고 네. 연준이 1980년대 이후로는 1% 상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되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확률이 낮겠지만 울트라 스텝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확률이 더 낮겠지만 빅 스텝이 나오면 폭등이 나올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이면 어떨까요? 예? 자이언트 스텝이 자이언트 예상대로 스텝이면 나오면? 약간의 변동성 이후에 예.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올해 상반기 소공황을 예견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여러 근거 중에 하나가 올해가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라는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때 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2년 차에 중간 선거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중간 선거 때는 미국 증시가 항상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2년 차가 항상 나쁩니다. 가장 나쁜데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특히 안 좋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중간 선거가 끝나고 한 2분기 정도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게 또 통계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이 결국에 역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봐야겠죠. 불확실성. 왜냐하면 예. 일단 그 중간 선거라는 게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 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잖아요. 근데 좀 복잡해요. 미국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근데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2년 그 대통령 임기로 보면 2년 차에 한 번 하고 4년 차에 한 번 하죠. 근데 2년 차를 특별히 중간 선거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대통령 2년 차에 그 정책들이나 성과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넘어가면 오히려 증시가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950년대 이후에 중간 선거가 20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 선거 끝나고 한 2분기 정도에 두 자릿수대로 급등한 게 무려 70%예요. 그러면 그 이번에 11월에 나오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 3, 4월까지는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9월 이제 인상 폭이 거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굳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새벽에 얼마를 올릴 것이냐 보다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내년도에 여기로 이제 관심이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터미널 레이트라고 그래서 지난 6월에 연준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3.4%까지 올리고 내년에 3.8%까지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 3.4%로 낮출 것이다. 요게 이제 연준의 점도표 상의 그 전망이었는데 그게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의견이 많은 게 내년 중반 정도의 4.5%. 요게 지금 의견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년 3.8%에서 지금 네.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뭐 예를 들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노무라든가 그다음에 블룸버그라든가 다 4.5%를 보고 있는데 일부 의견들이 지금 뭐 5%, 6%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소수 의견이긴 한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연 실업률이 계속 좋지 않을 경우에 그 실업률을 반영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최악의 경우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너무 좀 그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4.5%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5% 컨센서스를 신뢰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간다고요? 예. 이유는 왜냐하면 뭐죠? 지금 그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은 두 가지잖아요, 결국. 인플레이션과 그 고용 지표로 그렇죠. 결정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이미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8월에 코어 CPI가 약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대세는 하락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지금 7월 CPI도 하락을 했고 8월 이번에도 하락을 했죠.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 하락 상황을 보면 9월 CPI도 또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결정이 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콜 CPI가 9월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고용 지표가 역시 마찬가지로 8월부터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연준이 볼 때 다음 금리 인상은 11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 CPI도 안 좋을 거고 10월 CPI도 안 좋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걸 외면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실업률도 이미 8월부터 훼손되기 시작했는데 9월, 10월도 계속 훼손되면 과연 연준이 11월에도
그렇게 과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완화될 거라고 보는 게 네. 유가 하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그저께 81불까지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0월이면 80불 깨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70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천연가스 어떻게 됐습니까? 300유로까지 올라가던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이 저번 주에 지금 200유로가 깨졌어요. 지금 180유로인가 그래요. 이거 계속 가면 100유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휘발유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농산물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는 거의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 유럽의 그 에너지 천연가스 비축은 다음 달이면 95% 끝나요. 네. 그럼 더 이상 사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드디어 미국이 셰일가스를 통해 천연가스 증설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LNG 터미널을 무려 3개나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증설해서 캐파가 늘어나는 게 내후년부터 진행이 되고 2025년이 되면 천연가스 캐파가 40% 늘어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그 러시아 천연가스 물량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네. LNG 터미널이 뭔가요? 그러니까 터미널은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인가요? LNG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로 가는 거잖아요. 네. 배로 가려면 그 천연가스의 부피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액화를 시키려면 그 저반 시설 내서 액화를 해서 탱크에 담은 다음에 그 탱크를 그 LNG 그 선에다 싣고 그게 또 글로 어디로 가겠죠. 유럽으로 가면 그 LNG 저반 시설에서 그걸 다시 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화시키고 기화시키고 장소? 그런 그 또 탱크를 옮기고 네. 또는 그 탱크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바로 기화해서 가스를 다 뺀 다음에 비워가지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그 LNG 터미널이에요. 저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증설을 해도 빨리빨리 운송이 안 될 건데 지금 독일도 2개를 지금 짓고 있고 네. 미국도 3개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시작되는 원인이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이었죠. 다 풀렸어요. 지금 작년 중반에 발틱 드라이 주수가 5,500까지 치솟았거든요. 지금 1,000이 깨졌습니다. 900 뭐 얼마 해요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뭐 발틱 운임 주수라든지 지금 7월을 기점으로 또 급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대표적인 그게 이제 그 LA 롱비치 항에 컨테이너 선들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바다에 엄청나게 떠 있는 것들이 막 사진으로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 그거 다 줄어버려가지고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더 이상 해상에서는 네. 병목 현상이 없어요. 육상에서만 조금 남아있어요. 최근에 그것도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파업까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육상 운송도 병목 현상이 그나마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그쪽에서 발생된 인플레이션 요소는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번 그 9월 코어 CPI에서 문제가 됐던 거주비가 있잖아요. 네. 8월 CPI죠. 네, 8월 네. 코어 CPI에서 문제된 거주비도 사실은 네. 그 주택 가격과 임대료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그게 1년 전에 그렇게 높았던 것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6월부터 미국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6월부터 지금 한 6% 정도 중위 가격이 하락을 이미 시작을 했고, 신규 주택, 구축, 판매량이 전부 감소했고, 착공 수도 감소했고, 인허가 수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건설업 그 업황을 나타내는 NAHB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 2020년 이후 급등했던 게 도로 그 절반 정도 급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코어 CPI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모든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도 시작됐죠. 네.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수요를 완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또 완화돼요. 그래서 지금 그 8월 CPI가 8.3% 정도 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말에 7%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6자리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코어 CPI도 지금 6.3%로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 CPI 대비 그 코어 CPI는 변동성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어 CPI는 이렇게 움직인다면 CPI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CPI가 급하게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갈 때도 CPI는 급하게 떨어져요. 코어 CPI는 내려갈 때도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요번 8월 코어 CPI가 이런 단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떨어질 거고 요것도 올해 말에 5%대 초반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떨어지면 그 연준의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 즉 최종 금리는 항상 CPI보다 높은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외가 없는데 그러면 내년 중반에 4.5%로 터미널 레이트가 가장 지금 전망이 많잖아요. 그 말은 CPI가 4.5%에서 기준금리하고 만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CPI가 계속 떨어져서 4.5%까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서 4.5%에서 만나서 CPI가 4.5%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히 낮출 거란 얘기예요. 요게 이제 내년도의 금리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PPI를 사람들이 좀 보지 않고 있어요. PPI는 지금 CPI 달리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 미국은 3월에 11.7%까지 급등했던 PPI가 지금 8.7%까지 하락을 했어요. 거의 지금 40%가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PPI 하락은 미국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1년 내내 하락하고 있어요. 예, 물가가 중국은 낮더라고요. CPI도 그러니까 CPI가 낮고. 원래 낮은데 PPI도 낮고. PPI가 높았었어요. 근데 낮아졌고. PPI가 지금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지지난주였나요? 9월 중에 한번 그 중국의 CPI, PPI가 또 떨어졌어요. 긍정적이라고 네. 해서 미국장에 호재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PPI가 떨어지면 네. 기업의 비용이 줄기 때문에 예.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공항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그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때 PPI가 떨어지면서 크로스를 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패턴이 그래요. 근데 이제 중공항은 좀 다릅니다. 중공항은 그러니까 소공항은 경기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3, 4년의 그 단기 순환 주기에 따른 거고 대부분 경기 둔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소공항이 회복될 때는 PPI가 떨어지는데 이 중공항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공항은 경기뿐만 아니라 더 다른 거대한 요인들이 중첩돼서 생기기 때문에 PPI가 하고 별로 상관관계 없어요. 근데 지금 앞서서 얘기해 주신 소공항 때처럼 PPI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기에 긴축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어떤 긴축의 속도가 고점을 보여주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바로 반등이 될 겁니다. 거죠? 그리고 이미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의 불만은 왜 시원하게 안 떨어지냐예요. 떨어지는 거는 지금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고 점점 이제 빅 스텝 0.25%로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년 중반 이후 어딘가부터는 연준이 띄엄띄엄 0.25%로 올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다가 내후년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뭐 내후년이 됐건 보시나요? 뭐 2025년이 됐건 모르겠지만 예.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상승을 더 오래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 엄청난 공황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2024년에 올지 2025년에 올지는 모르는 거죠.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PPI를 봐도 지금 전형적인 소공황의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6월 지금 중순에 바닥이 나오고 아직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 지금 3,9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S&P 기준으로. 근데 뭐 지금 6월 바닥이 3,600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떨어져도 이중 바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퉁치면 되기 때문에 그 추세상으로는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 계속 완화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지금 8월부터 변화가 있다는 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용 지표에서 8월에 이제 연준이 고용 보고서 발표를 했죠. 근데 대부분의 뉴스 기사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3월에 3.6%까지 하락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그냥 보합권으로 갔었어요. 심지어는 7월에 3.5%로 하락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8월에 3.7%로 오른 거거든요. 5개월 동안 보합을 하다가 드디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가 오른 게 아니고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른 거예요. 구직 활동이 활발해진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생산 가능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83%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까지 상승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고 미국 행정부 연준은 이제 유동성을 막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금을 막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현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코인 시장 오르고 주식 시장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니까 돈이 지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뭐 조기 은퇴를 하고 자발적 그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미국의 뭐 그레이트 그 레지그네이션이 4,700만 명이 조기 은퇴를 했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조기 은퇴를 많이 한 건데 지금 그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제금융은 작년 중반부터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공짜로 돈 주는 게 지금 1년 반 정도 끊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락했죠. 코인 시장은 더 폭락했죠. 주택시장도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돈을 다 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예금이나 적금에서 돈 빼가지고 쓰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일을 한다는 게 바로 구직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지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굉장히 그 충실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똑같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인하는 수요와 노동자들이 구직을 하는 공급이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금 조기 은퇴한다 뭐 한다 하면서 공급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실업률이 바닥을 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돈 다 떨어졌으니까 일하러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구직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직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시장의 경쟁률이 탄탄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직을 하지 않고 존버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직률의 감소로 나타나요. 그래서 구직 활동의 증가는 이직률의 감소와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는데 그거의 첫 번째 신호가 8월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11월에 연준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할 때 외면할 수가 없을 거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서 큰 변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연속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까지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미국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3.25%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시장의 컨센서스인 4.5%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물가 상승의 둔화, 또 경기의 둔화 움직임들까지 그리고 공급망이 그 굉장히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이 모두 다 해소가 됐다라는 판단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사실 뭐 그래도 긴축 말고도 변수는 참 많잖아요. 전쟁이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패권 다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그들 상황들 속에서 경제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들은 많은데 어쨌든 그 흐름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골디락스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을 펼지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이면은 내일장에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시잖아요. 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그 시장 타이밍을 뭐 맞추는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락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 바닥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가와 경기에는 시간차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소공황이 있었을 때는 경기 둔화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경기 둔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더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6개월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경기 둔화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먼저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연말 연초 정도면은 바닥을 좀 완전히 잡아줄 수 제가 볼 때는 하락을 해도 10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용의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이 주식시장에서 변화가 가장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어김없이 10월이면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 정도면 지금의 그 암울한 분위기가 반전될 걸로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순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계속 주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소를 해도 주식시장 저가 매력을 가지고서라도 바닥 확인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늘 수요일장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일 결전의 날에 또 뵙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될지 잘 관망해보세요. 고맙습니다.